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사상 최대 비축유 방출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영향은 미미했고요. 오히려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자, 유가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IEA 쪽에서 대규모로 비축유 방출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2022년 2월,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보다 2배가 넘네요.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뭐 사실 이제 이 IEA라는 기구 특성이 예전에 오펙이라 그러죠. 예. 예전에 아니지만 오펙이 예전에 석유를 감산하면서 1974년에 만든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 오펙이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들의 어떤 기관이라면 IEA는 석유를 소비하는 나라들의 큰 기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IEA에서는 유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고, IEA 회원국들에 대해서 비축유를 보유하라. 그래야 이제 유가가, 특히나 이제 오펙 같은 데서 오펙이란 국제기구가 감산 같은 것들을 결정했을 때 적절한 가격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만 배럴이라는 감산 이야기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4만 배럴이라는 감산은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났을 때 1만 8천 배럴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오른 큰 규모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지금 뭐 이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상황들, 이란과 미국의 전쟁 상황들이 원만하지 않으면서 전 세계 어떤 기름의 공급이 조금 위태위태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좀 나타내는 그런 표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IEA 쪽에서 4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유가에 영향을 미쳤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국제유가는 급등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이 규모를 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억 배럴을 방출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제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근처, 그러니까 중동에서 하루에 감산하는 양이 1,100만 배럴 혹은 1,300만 배럴 이 정도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란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금방 얼마 못 간다라는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못 간다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이 생산을 한 좀 늘리면 450만 배럴 이 정도까지 늘릴 수가 있는데, 이 미국의 어떤 생산량이 이 중동의 생산량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중동에서 공급이 되지 않으면 다음에 공급처로 유력한 것이 미국인데, 미국의 생산량이 중동의 공급처에 비해서 도저히 중동의 공급량이 따라갈 수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더 오르는 걸 막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현물을 이렇게 풀면서 공급을 늘리고 공급을 풀면서 그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생산량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는 거고, 생산량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공급이라든지 공급 부족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신호 자체가 전쟁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다. 특히나 또 뉴스도 있었죠. 어제는 이란이 기뢰 배설을 본격적으로 그렇죠. 한다든지 이런 뉴스들이 겹치면서 유가가 상승하게 된 이런 양상을 보였다라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 쪽에서는 계속 유가 200달러라는 엄포도 놓고 있으니까요. 트럼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도 드는데요. 일단은 서부 텍사스산 원유라든지 브렌트유가 90달러 다시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고민이 굉장히 깊어진 것 같아요. 이번 방출에도 같이 참여를 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 석유 최고 가격 지정제, 이것도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요게 30년 만에 다시 도입이 되는 건데 이 여파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IMF 이후에 일종의 사장됐던 제도가 다시 등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근간에는 아무래도 기름값들이 뭐 하루 사이에 100원 이상 오른다, 뭐 120원이 오른다, 이게 너무 기름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대응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가 같은 경우, 이 기름가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운송망에 직격탄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경유가 특히 최근에 아무래도 경유가 산업용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른 것이 아니냐.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재고 수요가 많고, 재고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빨리 어떻게 보면 수요를 하려는 수요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비축하려는 수요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좀 경유 가격 같은 것들이 빨리 올라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게 되고, 이것이 민생 안정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들이라 이러한 어떤 석유에 대해서 최고 가격제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덧붙여서 이제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석유 가격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혹시나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게 최고 가격을 해도 높은 가격에 구매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소득 계층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에까지 관련한 내용까지 나오면서 너무 빠르게 올라간 유가에 대응하는 예. 정부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추경이라는 게 어찌됐건 시장에 돈을 푸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물가를 자극할 우려는 있다라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물가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유가 오른 거는 당연히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팜유 가격이 또 많이 올랐다고 해요. 팜유는 왜 오른 겁니까? 사실 이제 팜유란 것은 보통 뭐 식물성 기름으로 라면을 튀긴 때 쓴다든지 네. 튀김용으로 많은 흔히 말해서 이제 저가로 튀김을 만들 때 많은 쓰는 기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바이오 디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이오 디젤이란 건 어떤 거냐면 결국 이 팜유를 바탕으로 이렇게 팜유가 식물성 기름인데 예. 이걸 디젤유를 대체할 수 있는 기름을 만드는 공법이 나온다.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 을 통해서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디젤 수요가 훨씬 빠르게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디젤 수요는 산업용 수요고 운송용 수요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원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수요가 빨리 늘어나게 되면은 바이오 디젤에 대한 수요 역시 늘어나면서 팜유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기름 가격뿐만 아니라 팜유 같은 것들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것의 가격 역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팜유 가격이 2주 만에 10% 넘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자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전반적인 튀김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시장도 한번 볼까요? 어제 시장 장 초반에는 괜찮나 싶었는데 장 후반에는 힘을 많이 잃었어요. 전반적인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어제 장 초반에는 뭐 두 가지 호재 같은 게 있었죠. 그러니까 어제 오라클이 클라우드 업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결국 AI 산업을 어떻게 보면은 전망하는 어떤 바로미터,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있었는데 오라클의 어떠한 실적 같은 것들이 예상보다 좋으면서 AI 쪽, 결국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의 주가를 부양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였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래에셋 이런 큰 기업들, 대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 결국은 자기 가치인 주식들을 이제 완전히 처분하고 경영권 방어회라는 이런 게 쓰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면서 결국 주가를 부양하는 양상이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 후반부 한 3시 뭐 2시 3시 넘어가면서 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긴 했다. 이것이 뭐 기관 투자자의 영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의 변동 같은 것도 영향성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워낙 지금 장세가 널뛰기라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해석이 조금 여러 가지에도 나올 수가 있고 자그마한 뉴스에도 크게 좀 반응하는 이런 경향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그렇지 않았지만 3월 들어서 사이드카 이런 것들 시장에 경고를 주는 조치가 거의 매일 발령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그래픽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코스피의 월별 회전율 이게 3월 들어서 2%까지 올라서 전반적인 손바뀜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는 시장, 이거 괜찮은 겁니까? 일단 회전율이란 거는 거래량, 우리가 거래 대금이란 게 있죠. 근본적으로 이게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은 거래 대금이 누적되는 건데 사실 한 번 팔고 한 번 사면 또 두 배로 누적되는 이런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거를 이 회전율이란 거 이거를 주식 숫자로 나눈 건데 그러니까 주식 숫자로 표준화해 가지고 얼마나 거래가 잘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을 측정을 하는 건데 지금 코스피 회전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주식의 거래가 굉장히 많다. 사는 거래도 많지만 파는 거래도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증권사들은 좋겠네요. 예, 아무래도 이게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는 증권사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개인들의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 거래 비중이 사실은 코스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관의 비중이 높지만 지금 뭐 개인들의 거래 비중이 40% 이상까지 올라감으로써 개인들이 조금 단타 투자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 손바뀜이 많다는 것은 수익을 빨리 내면은 또 실현하고 이런 경향들이 좀 많아진다라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워낙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위로도 많이 오르고 아래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을 본 분들은 또 빨리 팔고 또 손해를 막기 위해서 또 빨리 팔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저점이 되면 또 많이 사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나 이것이 하향하는 추세라든지 상향하는 추세라기보다는 최근 특히나 이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란 미국 전쟁이 발생하고 이후에는 굉장히 사이클을 그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노사들이 이제 고점 저점에서 고점 매각, 뭐 저점 매수,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전략들을 통해서 수익들을 뭐 흔히 말해 단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회전율이 높아졌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위험 신호라고 볼 수가 있죠. 사고팔고를 계속 반복하면은 투자자들은 이익을 별로 못 보고 증권사만 좋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니까요. 너무 도박성, 투기성 투자에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다른 이슈도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이제 정말 시행이 됐어요. 첫날에만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 한 8만여 명이 나섰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노란봉투법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예전에는 원청이 자기 직원, 그러니까 자기 회사 직원만 노사 교섭 같은 것들, 노동 조건에 대한 교섭 같은 걸 하면 됐는데 우리나라 공급망 자체에 조금 뭐 특이성이 있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원하청 구조가 공고하다 보니까 원청이 하청에 대해서도 교섭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란 거는 결국 하청이 원청에 대해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작되자마자 민주노총, 뭐 한국노총이라든지 여러 이 노사 그러니까 노조에서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결국은 권리를 했다. 그러니까 하청 업체들이 원청에 대해서 자기의 근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꿔달라는 교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게 상징적이다 보니까 첫날 좀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준비도 아마 많이 했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에서 6만 7천 명, 뭐 한국노총에서 9천 명 정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그러니까 첫날 시행되자마자 빠르게 원하청 관계의 어떤 노동 관계에 대해서 교섭을 진행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노사 양측을 만나서 양쪽 다 너무 가지 말고 좀 양보를 해라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노동계, 경영계 양쪽 모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만족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이거 대형 로펌만 신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형 로펌들이 신난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런 교섭이라든지 새로운 것들이 생기게 되면 법률적으로 가이던스를 줘야 되고 또 특히나 사측 입장에서 컴플라이언스 같은 것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들을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경영계에서 불만을 가진 것은 하청 노조는 굉장히 많고 다수인데 교섭을 언제 요구할지가 굉장히 어렵다. 반면에 이제 하청 업체에서는 너무나 이제 이 절차 자체가 복잡하다라는 이야기를 근본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이것들이 하청 노조 우리나라 사실 자동차라든지 공급망이 굉장히 긴 기업들은 하청 노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다수를 상대한다는 것 하나의 기업이 다수의 노조를 상대해야 되는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서 산업 어떤 전반적인 부담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산업별로 하청이 많은 쪽들이 있고 하청이 적은 쪽들이 있는데 하청이 많은 산업,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 같은 산업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교섭 구조라든지 각각의 다른 하청들이 그 흔히 말해서 층위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같은 어떤 계약을 내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것들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제 위기 속에 이런 노사 갈등이 너무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우려가 없도록 제도 운영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